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또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아이 혹은 해외 어린 불우한 아이까지 이렇게 저희가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 왜 스스로가 낳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이렇게 최근 들어 많을까? 그게 이제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코로나19 핑계도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핑계도 됩니다만 이건 뭐 핑계일 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조차도 입이 아픈데 창녕에서 이제 아이가 직접 탈출해서 구조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좀 보여지는데 스스로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구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네. 연간 한국에서만 예. 뭐 수많은 학대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중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학대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는 게 개선이 되지 않고 매년 어떻게 되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사실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양이나 또는 뭐 서양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나라들은 아이와 어른의 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어떤 종속물, 내 아이, 소유의 개념. 소유물.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훈육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방법에 있어서 네. 암묵적으로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게 네네. 그게 당연한 부모의 권리이자 또는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서는 안 듣는다는 어떤 그 인식이 많이 팽배돼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조장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민법에 보면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법 915조.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수년 동안 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세이브 칠드런뿐만 아니고 여러 NGO 단체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올해 1월 달에 그 완전히 915조의 징계권이라는 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 체벌 금지, 체벌을 하지 않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나라의 법률로서 허용되고 있는 부모의 물리적인 징계를 없앤 나라가 최초에 1979년도에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유럽 국가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국가도 그렇고 어른 특히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뭐 체벌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법적으로 이거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에 동참을 해왔고요. 네. 저희가 올해 1월에 그게 이제 입법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62개 국가가 법률상 부모의 그런 물리적인 징계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동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제 막 출발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사실 제시되는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면 회초리를 들지 않고 또는 손바닥을 치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냐. 이 훈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바르게 키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꼭 체벌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훈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상하기로는 학대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학대가 일어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이제 신고 시스템, 또 거기 가서 하는 조사, 또 아동의 그 격리 보호, 그다음에 심리 치료, 그렇게 해서 다시 아동을 정상적으로 가정에 복귀시키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투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되고 또는 얼마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좀 더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 학대 피해 아동을 방지하고 또는 학대가 일어났을 때 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적 예산과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이제 시스템적인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든지 또는 사회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식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이 학대 때문에 피해받는 아동, 사망하는 아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학대 피해 아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회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거를 바꿔야겠다는 그 이제 그 정책 개선에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6,000여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거기에 동참이 되신다면 저희가 힘을 실어서 이런 개선을 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대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폐지,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까지 거시적인 측면으로 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또 이제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애들 통제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왜 때리겠어? 우리의 아들 나도 사랑하고 이뻐해. 막 이렇게 좀 이제 미시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조카가 셋이 있어서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초등학교 막내가 6학년이고 다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이제는 그래도 말을 좀 들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보면은 말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이제 집집마다 그래도 나름 좀 법 체계 안에서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는 걸 집에 두는 집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네. 자녀분이 지금 혹시 다 성장을 했는데 네.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예. 저도 이전에 그 가벼운 체벌을 하셨었죠. 뭐 당연히 예. 한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랑의 매라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사랑하는데 왜 때리느냐. 그 사랑의 매는 없다는 캠페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 매는 매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사랑의 매 검색을 해보면 팔아요? 수많은 그 회초리부터 시작해서 그게 나와요? 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을 물론 이제 보통의 부모들은 그냥 가볍게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 내가 뭐 그거를 뭐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따끔하게 혼낸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매를 드는데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사실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과 어른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훈육의 매를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형사처벌 받죠. 그렇죠. 싸우게 된다. 근데 아이는 내 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민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징계권도 있고 하니까 징계, 훈육을 위한 징계의 일원으로서 내가 체벌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를 인격체로 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제가 그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울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죠. 부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자라면서 그냥
소리치고 울면은 해줬으니까 맞아요. 그런 네. 이제 습관이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아무리 어린 아이지 또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청소년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 대화를 거부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10번을 해도 안 되면 20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알도록 노력을 해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장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하면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따끔하게 혼낸다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게 아이한테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자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이가 그런 앞에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진정으로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말인가 네. 하는 거를 자문을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많은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아이가 공감하고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어떤 해결책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 그때 아이는 진정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또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수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